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어 게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살펴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표를 맡은 최영락입니다. 지금 발표하는 슬라이드 다운로드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aka.ms/ian-ocdk2021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제품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친정과도 같은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는요, 현재는 조성수 한국 커뮤니티 대표님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3대 한국 커뮤니티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하게는 국제화팀 IAT 팀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팀 리드를 PTL을 맡았었고요. 이 TC 테크니컬 커뮤니티와 프로젝트 팀 리드에 대한 선관위 활동도 요즘에는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기 전에는 MVP 활동도 하였고요. 현재는 쿠버네티스 문서화에 대한 한글 리뷰어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요, 게임 멀티플레이어 게임과 관련돼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데모와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요, 간단하게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와 함께 실제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게임 개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RPSLS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제 약간 좀 재미있게 활용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기준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와 함께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게임과 쿠버네티스가 잘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게임 백엔드 기술과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잠시 클라우드가 없던 시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 게임을 알고 계실까요? 오프라인 게임이고요. 이제 정답은 페르시아 왕자 1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현재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게임이 현재 기트허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자 게임을 만든 원 저자가 이 소스 코드를 기트허브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기트허브에 공개한 소스 코드는요, 사실은 애플2라고 하는 우리가 IBM PC 계열이 아닌 애플 초창기 애플 PC에서 돌아가던 이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고요. 다소 어셈블리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당장 활용한 오픈소스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 게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싱글 게임, 그리고 이제 PC라든가 특정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이런 콘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어떻게 잘 운용될까 하는 싱글 게임을 어떻게 잘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멀티 유저 게임이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 나와 있는 머드 게임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아무래도 머드 게임을 이렇게 텍스트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머드 게임은요, 지금은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뭐 우리가 해외처럼 오픈소스 생태계가 뭐 라이선스라든가 이렇게 막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뭐 다운 카페라든가 이런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머드게임에 대한 이제 공개로 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여러분이 컴파일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머드게임이 빌드되는 환경이 다소 예전 환경이다 보니까 현재 환경과 더 맞추려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와 서버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워크래프트2 같은 경우도 워크래프트2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이죠. 이 워크래프트2가 배틀넷 에디션이라고 생기면서 이제 많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와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스타크래프트도 이제는 뭐 UDP라는 게 추가되었었는데 뭐 한때 한국에서는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요, IPX 프로토콜로 해서 뭐 같은 근거리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멀티플레이어로 즐기는 현상도 있었고요. 당연히 배틀넷도 잘 지원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그래픽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백엔드 주요 기술을 살펴보게 되면요. 멀티 유저를 고려한 자원 관리, 즉 여러 명이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어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특정 하나의 자원에 있어서 이 특정 자원에 누가 점유를 하느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요. 은행 같은 데서 우리가 돈을 입금하고 인출을 할 때 누군가가 잘못해서 은행에서 이 트랜잭션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자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같은 돈을 이렇게 액세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게임에서도요. 어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특히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누가 점유를 하고 누가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요. 이때 멀티 유저를 고려해서 데드락이라고 해서 데드락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원이 순환고리가 발생하여서 이 자원이 점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서로 점유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이제 해당 운영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멈게 돼요. 멈추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멀티 유저를 고려한 자원 관리를 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스레드 관리라든가 데드락을 회피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멀티플레이어라는 곳은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잘 정의해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맞는 프로토콜이 잘 확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패킷이 오가는지를 정의하는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에 공유 드리는 부분은요. 배틀넷에 대한 어떤 오픈 프로토콜에 대한 오버뷰인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특정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게임 로그인 패킷, 로그아웃 패킷부터 해서 뭐 어떤 뭐 일종의 뭐 파티라든가 그렇게 뭐 커뮤니티를 맺는 패킷 뿐만 아니라 어떤 공격을 했다, 방어를 했다, 특히 FPS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총을 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총을 쐈다는 것을 알린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 패킷이 잘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순서대로 관리가 되어야 예를 들면 뭐 FPS 게임에서 거의 동시에 총을 쐈다고 했을 때 누가 타격을 했는지를 감지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잘 정의해서 이런 패킷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기술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I/O,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뭐 총 쏘는 게임에서 FPS 게임에서 누가 타격을 했는지가 혹시 패킷 순서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이 아이템을 동시에 거의 구매한다고 했을 때 실제 누가 구매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순서라든가 다양한 공격이 타격이 가해졌을 때 아니면 어떤 방어를 했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풋 아웃풋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멀티플레이어에서 이런 인풋 아웃풋이 오갈 때는요. 이제 싱글 큐라고 해서 어떤 이제 IO를 처리하는 하나의 큐가 있는데 이 단일 큐로 처리할 때도 있지만요. 보통은 멀티 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순서를 보장하면서 처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랬을 때 데이터베이스, 즉 DB를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특히 아이템과 같이 중요한 자원 아니면 캐릭터 정보, 레벨 정보 같은 자원은요.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백엔드에서는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엔드에서는요. 이런 사용자 경험을 안정성 및 동시 접속자 수로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뭐 몇 명의 동접을 처리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재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구현과 같이 잘 버무려져서 재미있고 정말 대중화된 게임,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게임 개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술 발전과 함께 보다 현실감 있는 게임이 가능해졌어요. 클라우드에 많은 자원이 있고 이 많은 자원 덕분에 대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로 즉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제 게임이 이제 수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인프라로 해외 클라우드에 그대로 옮겨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데요. 이런 부분이 점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보다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서요. 이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보다 현실감 있는 게임이 가능해졌어요.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제 다음과 같이 관제하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실제로는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든가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요, 이착륙을 거의 실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뭐 실제 지형, 뭐 항공기 날씨, 비주얼 이런 부분이 멀티플레이어로 다양하게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실시간 항공 트래픽과 상공,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게임이 이렇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은요. 게임 기술이 클라우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말 보다 현실감 있는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메타버스,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기술과 함께 더욱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인프라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클라우드가 가상화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쭉 발전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 시절이 없던 때부터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어떤 유닉스 장비가 이렇게 있던 시절부터요. 가상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였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시스템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 파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개발 플랫폼을 일반적으로 바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하면서요, 오늘날과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셉이 탄생했어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요, 전통적인 클라우드 관점에서는요, 클라우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프라부터 모든 것들을 엔드 투 엔드로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잘게 잘게 쪼개서 이 잘게 잘게 쪼갠 파트 단위로 확장성을 더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특히 컨테이너와 함께 이제 확장성이 더 용이하게 해서 원하는 부분만 스케일을 해서 클라우드의 본연의 장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히 컨테이너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 2015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 등장하면서요. 기존에 가상화 중심으로 해서 IT 인프라를 바라보던, 즉 가상화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가상머신 전체를 복제해서 스케일을 하기에는 가상머신 크기도 크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상머신을 생성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다 동작하도록 하는데 적어도 수분이 걸리거든요. 몇 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컨테이너화로 배포되면서, 즉 OS와 컨테이너 런타임을 기준으로 OS 커널을 공유하면서 이제 가상머신처럼 운영체제가 따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면서 완벽한 격리 환경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로 탄생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더욱더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는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여기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동적이고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의 본연의 장점을 보다 더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 메쉬, 마이크로 서비스, 임뮤터블, 변하지 않는 인프라, 그리고 선언형으로 해서 설정하는 API, 이런 부분이 접근 방법이 예시드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클라우드의 회복성, 관리 편의성, 가시성과 같은 장점을 보다 더 잘 누리자는 그런 접근 방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여정은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부터 CI/CD,
오케스트레이션, 뭐 옵서블리티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컨테이너부터 시작하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 컨테이너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뭐 CI/CD, 데브옵스 환경과 잘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형으로 써서 잘 활용한다든지 관련된 네트워킹 부분 그리고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버리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버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클라우드 장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현재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요. 이제 l.cncf.io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게임 쪽을 검색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블리자드 아까 언급한 뭐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를 이야기한 블리자드뿐만 아니라요. 뭐 국내 회사도 있고 뭐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도 있고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프로치에 참여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잘 알려진 업체가 뭐 일본 쪽도 그렇고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쿠버네티스 쪽에 오늘은 발표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거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조타수라는 이 헬스맨이라는 이 키자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항해를 테마로 해서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도커 컨테이너가 항구 해안을 테마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고 하는 조타수 배에 있는 키자비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CNCF라는 게 첫 번째 이제 CNCF에서 쿠버네티스가 첫 번째 이제 그레듀에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가 해당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구글 쪽에서 나와서 이제 오픈 소스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 있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쿠버네티스 쪽에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이 파운더 중에 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몇 년 전에 이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와 함께 더욱더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원이 더 강력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보시면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나하나 즉 애완동물처럼요. 컨테이너 하나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가꾸는지가 중요하다면요. 쿠버네티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컨테이너들 애완동물들이 있을 때 이런 컨테이너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 가꿔서 이제 항해를 잘 하느냐 즉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하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축과 이제 애완동물과 가축을 비교해서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가 보다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 및 운영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다양한 회사들이 이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고 있고 뭐 벤더 뉴트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저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서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실제 직접 설치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쿠버네티스 자체는요.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께서 운영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어떤 플리캐스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제 발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컨테이너화된 게임 서버 관리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 URL을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쿠버네티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게임 서버를 잘 정의해서 파도와 같이 잘 정의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잠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싱크, 동기화된 멀티플레이어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애저에 있는 트래픽 매니저를 활용해서 실제로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실제 쿠버네티스의 노드에 접속을 해서 게임 서버로 활용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에 대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보시면요. 쿠버네티스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여기 나와 있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요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게임을 개발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화, 즉 파드 단위로 해서 컨테이너화를 해서 이 컨테이너화된 것을 어떤 식으로 파드 단위로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나와 있는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앱을 컨테이너화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컨테이너화된 거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관리 포인트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는 트래픽 매니저, 즉 쿠버네티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쓰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트래픽이 어디서 오갈지, 그래서 뭐 이제 로드 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 서비스와 또 연동하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즉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요,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여기 있는 참고로 나와 있는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에서는요, 이 부분보다는 다른 레퍼런스 아키텍처 준비했는데요. RPSLS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임 데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쿠버네티스로 패키징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를 이 간단한 소스 코드 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RPSLS라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이 RPSLS는요, 여기 나와 있는 락, 페이퍼, 시저, 즉 우리말로 하면 가위바위보죠. 그런데 혹시 이제 가위바위보 도마뱀 스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이 빅뱅 시오리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이 미국 드라마 미드를 통해서 보다 더 잘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그래서 샘 캐스와 이제 카렌 브라이러라는 이 두 분이 이제 이 RPSLS라는 게임을 고안했다고 하고요. 이 빅뱅 이론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분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가위바위보뿐만 아니라요. 이 가위바위보 했을 경우는 이제 승률이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3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2명이 했을 때, 3명이 했을 때에 따라서 확률은 더 달라지긴 할 텐데요. 아무튼 이 가위바위보 승률을 더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도마뱀과 스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즉 가위바위보였는데요. 이제 스팟과 동화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임, 고안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2년 전쯤에 이 부분을 오픈소스화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이그나이트 2019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이 이후에 계속 더 진보가 되면서요, 현재는 오픈소스화로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도 이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해서 참고해서 이제 게임의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임 매니저가 있고 실제로 게임 매니저는 파드가 있고요. 이 부분이 각각의 단넷 플레이어, 노드 플레이어, 파이썬 플레이어, 자바 플레이어, PH 플레이어가요. 별도의 하나의 컨테이너로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웹 부분은요, 블레이저라고 하는 단넷 코어에서 블레이저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특정 플레이어를 선택하면은 해당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는 입장으로 해서 해당 컨테이너 코드가 실행이 되어서 이제 돕는 식으로 게임 매니저가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해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 서비스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다음과 같이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로 이제 앱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이 있고요. 개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디버그하고 하는 일단 개발 환경이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GitHub 저장소에 올려놨다고 하면요. 이 GitHub 저장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CI/CD, 자동화된 빌드와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CI/CD를 통해서 잘 이런 개발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또한 개발이 잘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이 업데이트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Azure Container Registry, 즉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요. 이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져서 이제 잘 관리가 되었을 때 프로덕션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면요. 그 부분을 프로덕션 클러스터에서 실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이제 배포를 햄 차트 기반으로, 햄 차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이 실제 동작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햄 차트 단위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햄 차트로 잘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관리하신다고 하면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관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저 모니터 같은 거를 또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어떤 식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프로치로 가려면요. 데브옵사 같은 CI/CD,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그리고 인프라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전체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에서는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블레이저에서 쿠버네티스로 동작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게임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은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애저에서 지원하는 NoSQL을 사용했고요. 또한 이제 지금 데모에서는 웹만 데모하긴 할 건데요. 이 부분을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커스텀 비전 같은 걸로 또 연동을 해서 뭐 이제 트레이닝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을 펑션으로, 애저 펑션으로 연동하는 식으로 전체 아키텍처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 점선을 기준으로 메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GitHub 저장소,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저장소에 록페이퍼, 시저스, 위자드, 스팍, 이제 가위바위보, 동화뱀, 스퍽이라고 하는 이런 GitHub 저장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그나이트 2019에서 발표가 된 영상입니다. 이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현재 CI/CD가 다 패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직접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요. 우선은 간단하게 포크를 해서 제 로컬에서 만들고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현재 이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돌아가던데요. 다만 PHP와 관련된 일부 부분이 잘 동작을 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 부분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fix PHP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의 커밋이 있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도커 파일에서 이 컴포저 레이티스트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PHP 이게 7점대 버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레이티스트가 먼저 프롬이 있다 보니까 PHP 8로 인식이 되어서 잘 동작하지 않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수정한 거 빼고는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적인 어떤 소스 코드 내용으로 다 동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리드미에서 한번 뭐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 게임을 먼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데모 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쿠버네티스 앱으로 동작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뭐 이안 초이해서 이름 입력하게 되면요.
실제 봇과 게임을 하겠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게임 옵션을 이제 컨테이너가 지금 이것들 각각이 사실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이썬을 선택한 다음에는요, 이 파이썬 컨테이너와 이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위자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배틀 가위바위보 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뭐 현재 제가 이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이 간단하게 이제 도마뱀, 이제 스퍽까지 해서 간단하게 게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이 실제로 그래서 구동이 되는 부분은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구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틀 게임이 되고 있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9와 도커 데스크탑이 필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나 도커 데스크탑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도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요, 라이선스가 변경돼서 이제는 개인 사용자가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뭐 이제 개발을 하실 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건데요. 굳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이제 데모를 이제 배포하시기는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을 엔드 투 엔드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제 요 대신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었고요. 첫 번째, 애저 자원을 배포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일종의 이제 뭐 AWS에서 보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애저에서는 ARM 템플릿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 배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AKS 버전과 함께 뭐 지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서비스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애저에서 서비스 프린시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GitHub의 KR 애저의 GAB 2020 KR 보시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애저에서 서비스 인증부터 다시 보자 해서 이런 서비스 프린시펄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서비스 프린시펄에 대한 정보 입력하고 나머지는 뭐 키밸류에 대한 오브젝트 아이디 등의 뭐 다 정보를 입력하시면요. 차례차례 진행되면서 기본적인 리소스를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면 RPSLS 데모에서 여기 보시는 컨테이너 인사이트, 앱 인사이트, 가상 네트워크,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뭐 쿠버네티스 서비스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미리 쭉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쭉 더 보면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시려면은 이런 쿠버CTL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요. 애저 클라우드 쉘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터미널에서 이제 새 애저 클라우드 쉘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테넌트 접속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쉘을 하게 되면요. 아까 보셨던 웹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 리소스 그룹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3개의 리소스 그룹이 있는데요. RPS, SLS 데모에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도커 VM 같은 경우는 제가 컨테이너화를 시킬 때 그 실행하는 부분을 요 도커 VM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통해서 썼어요.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이라든가 그 부분을 제 PC에 설치하지 않고요. 리눅스 머신에서 도커 컴포즈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실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창을 이렇게 2개를 위아래로 나타나게 하고요.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kubectl get pod 라고 하면요. 다음과 같이 현재 돌아가는 파드가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watch-d 하고 kubectl get 뭐 pod s get pod svc endpoint 하고 -5는 wide 식으로 해서 watch를 이제 실행해 놓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계속 2초 동안 갱신이 되면서 현재 어떤 서비스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썬부터 웹까지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쭉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현재는 쿠버네티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부분이 GitHub에 있는 소스 레포지토리를 제가 클론해 온 겁니다. 크게 폴더 구조가요, 소스와 도큐먼트, 디플로이도 되어 있고요.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을 추가로 플레이팹이라든가 해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라이브 옵스와 연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워크샵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이 워크샵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이제 커스텀 비전을 잘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캠을 활용해서 가위바위보 아니면은 뭐 동화뱀 이제 아니면은 스퍽 그런 부분을 직접 손으로 하면요. 그 부분을 비전에서 인식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기서 소스 코드에서 한번 보시면요. 자,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요. 이제 애저 펑션에 대한 부분이 여기 애저 펑션으로 해서 기능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다음과 같이 애저 펑션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파이썬으로 트리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애저 펑션은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 보시면요. 펑션 말고 서비스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실제 게임에 대한 뭐 API 부분이 게임에 대한 부분, 자바 플레이어, 노드 플레이어, PHP 플레이어, 파이썬 플레이어 등 각각이 다른 앱으로 해서 컨테이너화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부분이 컨테이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씩 자세하게 도커 파일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로 해서 컨테이너화를 시키고 이 부분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업로드 시키고서 업로드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 기준으로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배포해서 활용하는 데까지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PHP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가위바위보에 대한 전략을 결정하고 자바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는지 결정하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소스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는 도커에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PHP로 되어 있고요. cat 도커 파일을 보시면요. 이제 도커 파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sb release -a 하시면요. 우분투 환경이고요. 이 우분투 환경에서 제가 지금 파워쉘 pwsh라는 걸 실행해서 sb release a 하면은 지금 현재 우분투 20.04죠. 그래서 파워쉘이 실행되는 환경이 우분투 환경이고요. 미리 이 소스 코드에 있는 스크립트 통해서 다음과 같이 build push라는 명령을 통해서 애저 로그인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요.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빌드가 돼서 업로드가 쭉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쭉 업로드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애저 로그인을 제가 지금 애저 로그인해서 로그인이 만료가 돼서 우선은 이제 만료가 되었지만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에 어떻게 업로드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파워쉘 스크립트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이 스크립트가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쉽게 데모를 하려면요. 뭐 여기에서 제가 뭐 sudo docker 이미지 ls 하게 되면요. 지금 로컬에서 막 이것저것 빌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sudo docker 그래서 뭐 build -t에서 my php app 테스트 한 다음에 현재 폴더 하게 되면요. 현재 폴더에 있는 도커 파일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이미지를 빌드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경에서 제가 디플로이 해야 되는데 디플로이를 하려면은 현재 스크립트가 여기서 락페이퍼 제가 클론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디플로이란 폴더에서 현재 파워쉘 부분에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쉘에 파워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배포할 때는 햄 차트를 이용해서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햄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에디트에서 제가 사전에 콘피그를 만들었는데요. 햄 차트에서 values에서 config1 이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뭐 애저에서 필요한 앱 인사이트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돼서 또 추가로 필요한 어떤 키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배포를 다음과 같이 하려면요. 이제 cd 파워쉘에서 이동을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실제로 아까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빌드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를 기준으로요. 이제 이거를 쿠버네티스 쪽에 배포를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애저 펑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배포를 사전에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뭐 동작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부분이요. 자, 애저 펑션에서 애저 펑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다 올라가 있어서 뭐 자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V1으로 태그가 되어 있는 부분 등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랭귀지에 따라서 지금 컨테이너화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AKS 내부에서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가상머신에서 이 가상머신 위에서 실제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 쿠버네티스 노드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와 같은 서비스의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DNS라든가 로드 밸런서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수동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매니지드 관리형 서비스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NS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23.98.38.253 같은 부분이 요 IP 주소 이제 요 DNS 어드레스가 예, 도메인 주소가 여기 IP 매핑이 되고요. 이 IP 주소는 또 여기 있는 이제 뭐 퍼블릭 IP, 공용 IP 주소도 그대로 매핑이 돼서 요 공용 IP 주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쿠버네티스에서도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데요. 이 로드 밸런서의 프론트엔드 IP 구성을 보게 되면요. 현재 이름이 되어 있고 실제 똑같은 IP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규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HTTP 80번 포트고 또 하나는 HTTPS 443 포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스 규칙까지 다 있고 앱 인사이트 같이 나와서 서버 응답 시간이라든가 서버 요청이 얼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은요. 관리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 같은 서비스 쓰는 이유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앱이 잘 동작하고요. 실제로 배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요. 실제 다음과 같이 잘 배포가 되어서요. 이 URL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잘 나올 거고요. 뭐 여기 업로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머신러닝이라든가 AI를 잘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커스텀 비전 모델을 직접 파일을 올려서 학습을 해서 웹캠과 같이 활용했을 때 이제 손을 인식해서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인지를 인식하는 부분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전체 아키텍처와 데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실제 멀티플레이어 게임 아키텍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잘게 쪼개서 원하는 파트만 이렇게 했을 때는요, 나중에는 해당 부분만 확장성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여정을 멀티플레이어 게임 쪽에서도 잘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